그는 브레이보이 전에는 병사에 불과했다. 전 입대 전이나 제대 후에도 수총각이었죠. FBI의 감시를 받는 그는 제그로만 알려진 해군 소위였다. 그의 매력적인 여자친구는 나치 스파이 용의자였다. 그것들은 도처에 깔린 전쟁의 이미지였다. 잡지의 접은 페이지에서 창공의 모든 전투기까지. 많은 조종사들이 농익은 여자 누드를 원했죠. 미군은 그들을 빅토리 걸즈로, 정부는 패트리엇 튜트라 불렀다. 국내 전선의 적은 드러났고 그녀는 곳곳에 있었죠. 전쟁 야사 2차 세계대전, 미국 전선편입니다. 젊은이에게 전쟁은 입문식이다. 전투뿐만 아니라 두려움, 권태와 미지의 본능적인 흥분, 감정의 심한 기복까지. 일부에서 믿듯 흥분이 체험제라면 2차 대전이란 대격동의 사건은 미국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외설적인 성호기심을 폭발시켰다. 해외에 파병된 미군의 성행위는 맹목적으로 묵인됐고 때론 통과 의례와 생존으로 미화됐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일고 있는 성적 관심으로 혼란스럽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성적 호기심은 미국인에게 뜨거운 논쟁으로 늘 두 극단 사이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경건하고 청교도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반면 언론 매체는 섹스를 부추기는 기사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늘 성욕을 느끼며 성행위를 갈구하는 것과 그것을 죄로 여기고 죄의식을 느끼는 것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되죠. 이 독특한 미국인의 도덕적 딜레마는 2차 대전 중에 증폭됐다. 그것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기 1년 전부터 1940년 징병법 발동으로 징병의 부활과 함께 시작됐다. 그날 이후부터 1945년 종전할 때까지 수백만의 미 젊은이들이 징병됐다. 그들은 가족의 보호를 받으며 시키는 대로 40년대에 사람들이 따라야만 했던 규칙들을 지켜야만 하는 모범적인 18살은 더 이상 될 수 없었습니다. 이젠 사실상 어른이고 독립을 해서 스스로 결정해야만 했죠. 미국의 젊은이에게 군입대는 새로운 코드의 규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며 미국의 거의 모든 훈련 캠프에서 성교육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취지는 명백했다. 미 육군이나 해군, 해병대에 입대한 일반 병사는 두 개의 다른 강의를 듣게 되죠. 처음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지요. 두고 온 누이와 엄마를 생각하고 순결하지 않으면 병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엔 의료 장교가 들어옵니다. Now let us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ecific germ which causes syphilis.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 외출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Corporal Green certainly likes to have his own way. Oh, me? Hey, I want what you want. Lady, I'm your servant. Well, why don't you ask me what I want? 그는 노골적으로 성병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대부분 배우를 고용해서 헐리우드에서 제작됐다. What's the matter? What the hell's eating you? I got a dose. 기겁했지요. 그걸 쓰면 잃을 수도 있었어요. 훈련용 영화를 보여줘서 이런 생각을 유도하려던 거였죠. 맙소사, 매독, 성병, 임질. 나도 저 꼴이 될지 몰라. 장담컨대 그 다음날 쥐꼬리만큼도 주의를 안 했을 겁니다. 군대 생활은 미 젊은이들에게 남자 간의 유대를 알게 해주었다.
막사에서의 대화는 보통 매우 외설적이고 핀업 사진과 자극적인 것, 전쟁, 자위행위, 경기 얘기로 가득하고 그래서 병사들 사이의 분위기가 음란하죠. 군복무일 때는 다소 이중생활을 합니다. 남자들만의 삶을 살죠. 가정 환경에서는 딴 사람이 됩니다. 그게 군대의 본질이며 전쟁 경험의 특징이죠. 미 육군 2등병 휴 해프너는 1944년 여름에 징집됐다. 제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군 입대 전까지 맹세한 적이 없었어요. 전 추잡한 말이나 욕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욕설은 형용사나 부사처럼 말끝마다 따라붙었어요. 고향을 가면은 어쨌든 고민을 하고 부모님 앞에서 머뭇대며 말을 제대로 못하죠. 전쟁 말기 군복을 입은 약 1,500만 병사에게 성적 얘기와 행위는 국가의 공동 경험이 됐다. 여기엔 미국 여성도 포함됐다. 이 2차 대전은 미국의 일반 여성들에게 엄청난 해방을 가져다 줬습니다. 젊고 미혼이면 이전엔 없었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1941년 9월 진주만 공격 석 달 전에 한 젊은 여학생이 미혼 여자가 드문 낭만적인 낙원 하와이에 가서 일하고 즐기기 위해 고향과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의 일자리를 떠났다. 그녀는 일레인 포그였다. 정말 신났어요. 여자마다 남자 100명이 있었죠. 끝내줬어요. 하와이에서 남녀 비율의 불균형은 미국이 전쟁 전 하와이의 병력 증강을 했기 때문이다. 우린 때때로 밤에 3번 데이트했어요. 퇴근 후 칵테일 마실 때 한 사람 만나고 재빨리 옷 갈아입고 딴 남자와 외식하고 그리고 3번째 남자와 잠자리에 들죠. 그들은 젊은 남자였고 누군가와 춤추며 얘기하고 싶었던 것뿐이죠. 때론 그냥 앉아 얘기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먼저 지갑을 꺼내 고향에 두고 온 애인 사진을 보여주곤 했죠. 석 달 동안 일레인과 룸메이트는 거의 매주 밤마다 데이트를 했다. 전 1941년 9월 3일 여기 왔는데 그러한 생활이 지속될 거라곤 생각지 않았어요. 물론 다 중지됐죠. 전쟁 중에 사회생활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했죠. 침을 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아주 재밌게 보내기도 했죠.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미국의 커다란 사회적 여파를 던졌다. 대규모 군대 동원은 하와이에 더 많은 병사를 불러들였지만 미국 본토에서는 정반대였다. 본토로부터 이스트 코스트, 워싱턴과 뉴욕에 데이트가 절박한 가난한 여자들이 급파됐죠. 미국의 많은 여자들이 직면한 문제점은 군 입대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미국 내에 머물지 않을 거라는 거였습니다. 젊은 미혼 남자들은 국내에서 사라졌고 젊은 미혼 여자들은 사회적으로나 성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됐다. 공장에서 이런 남자의 일을 하고 사회 현장에서 보다 자유로우면 그건 남성적인 행동이며 남성적인 행동은 공격적인 성욕을 불러오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압박감도 내재해 있었다. 그 당시 성인이 돼 군입대에서 참전하러 떠나는 젊은이들과 그들의 여자친구들과 다른 젊은 아내들은 그 순간을 참고 살아야 하는 압박감도 있었죠. 불길한 농담까지 생겨났어요. 내일 아침 해외로 나가니까 오늘 밤 나랑 같이 지내. Don't, Johnny. Let's not start. Oh, look, I've been around. We like each other, don't we? Well, what's wrong with being nice then? Gosh, there's a war on, honey. We gotta do everything a lot faster.
그러나 미국 여성들은 인격을 비방할지 모르는 행동을 경계해야만 했다. 여자들은 항상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조심했죠. 나쁜 여자가 되는 불명예를 원치 않았거든요. 여자들은 도덕의 수호자가 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인간이고 젊은 남자들만큼 섹스를 하고 싶어 했죠. 우린 아내나 여자 친구들과 떨어진 병사들이 불성실할 거란 것을 이해하고 용인했죠. 여자는 그만큼 인정을 못 받았는데 당연히 이중잣대였어요. 전쟁이 해외로 번지자 이 명백한 이중잣대는 국내 전선에서 특이한 전쟁을 불러왔고 때때로 자유로운 여자들은 내부의 적으로 박해받았다. 수백만의 젊은 미국 남자들은 멀리 전 세계 각지에서 2차 대전을 치렀다. 그리고 수백만의 젊은 미국 여성들은 국내에서 전쟁을 치렀다. 다들 공장에 자원한 여자들 얘기를 알고 있죠. 미 육군 여군 부대와 해군의 여군 예비 부대, 다른 군대에 자원한 얘기도 알고 간호부대에 자원한 여자들 얘기도 알죠. 다른 종류의 봉사를 제공하도록 조국의 부름을 받은 여자들의 이 이야기는 별로 안 알려졌을 거예요. 소위 사기 유지란 거였죠. 군대 위문용으로 이용됐습니다. 군인들과 데이트하고 육군과 해군을 사귀는 게 애국하는 거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또 전쟁 중에 도덕을 완화한다는 또 다른 고려도 있었는데 그게 가장 중요했을 겁니다. 젊은 여자들은 집을 나와 노동에 투입됐죠. 노동에 투입된 여자들은 미국 내에 엄청난 사회적 변동을 불러일으켰고 그 대부분이 섹스에 집중됐다. 커네티컷 소재 주요 항공기 제조 공장에서 경영자는 생산 라인 여종업원들에게 소위 타이트 스웨터를 입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것은 안전 위험물로 간주됐다. 그 당시 스웨터 걸로 유명한 영화배우 앤 셔리던은 비평가들에게 이렇게 답했다. 타이트 스웨터를 입은 풍만한 여자는 남자에게 도덕적으로만 위험할 뿐이죠. 그러한 도덕적 위험은 미국 도덕 수호자들에겐 큰 걱정거리였다. 군인들은 해픈 여자들, 방탕한 여자들이나 빅토리 걸즈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들었다. 터무니없는 캠페인이었지만 그 뿌리는 깊어 1941년 7월에 시작됐다. 5월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미국 내 모든 매칭과 사창가를 불법화해버렸습니다. 실제로 근절은 못했지만 적어도 미국은 우쭐대며 우린 이런 종류의 행위를 반대한다고 말할 수는 있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5월법을 매춘을 억제함으로써 성병을 근절시키려는 아주 실질적인 캠페인의 출발로 봤습니다. 그 즉시 미국 전역에서 250개 이상의 매춘 구역이 폐쇄됐다. 그러나 대개 매춘을 근절시키지 못하죠. 다만 눈에 잘 띄지 않는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뿐이고 당국은 지속적으로 싸움을 벌여야 할 거예요. 매춘 단속에 있어서 아주 어려운 점은 군대의 모순이었다. 군의 태도는 공식적으로 매춘 근절에 협조하는 것이었으며 병든 병사는 싸울 수 없으니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미국 전역의 여러 곳에서 군은 군기지 주위에 매춘을 암암리에 지원했습니다. 경찰한테 가장 힘든 구역은 군대의 기항지로 제공된 대도시 중심지였다. 그곳은 샌디에이고,
버스턴, 뉴올리언스,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버지니아주 노퍽이다. 노퍽은 미 해군 대서양 함대 기지이며 미 병력 해외 파병의 대규모 출항 기지였다. 5월법에도 불구하고 노퍽에선 일하는 여성들이 꽤 많았지만 침실이 아주 부족했다. 이 침실 문제는 특이하게 해결됐다. 한 여자는 택시를 임대해 타고 다니면서 고객을 태워 운전사가 운전을 하는 동안 바로 뒷좌석에서 일을 치른다. 미군은 이런 택시를 창녀 외건이라 불렀다. 48,000km 떨어진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가장 낭만적인 기항지로 유명해졌다. 태평양 전쟁에서 싸운 거의 모든 미군들은 금문교를 지나갔다. 샌프란시스코 베이의 중간 위치에 보물섬이 있었다. 이곳은 서부에서 군대의 비공식 홍등가가 됐다. 여기서 미군들은 더 뮤직 박스와 같은 장소에 자주 갔고 전설적인 펜 댄서이자 스트리퍼 셀리 랜드를 보기 위해 돈을 냈다. 그 유명한 풍선춤 외에 셀리는 매혹적인 레위인 셀리 랜드의 누드 농장을 창안했다. 스트립쇼의 무희들은 당연히 도덕 순수주의자들에 의해 국외로 추방됐다. 그러나 전쟁이 가속화되자 미국의 각계각층의 젊고 자유분방한 여자들은 집요한 감시를 받았다. 2차 대전 중 미국에선 여자 문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원래 빅토리 걸즈는 젊고 미연에다 정원자가 없고 섹스나 데이트, 로맨스에 훨씬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종종 다른 부류의 여자들과 반대자들은 미국 젊은이들은 밖에서 전쟁을 이기고 있는데 빅토리 걸즈는 여기서 지고 있다면서 멸시를 했죠. Betty, do you realize what time it is? Oh, Mother, don't be such an old fuddy-duddy. 5월법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미국 사회위생협회와 연방사회보호 프로그램을 비롯 여러 정부기관들은 문란하다고 간주되는 여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웨이트리스는 리스트 제1순위였죠. 웨이트리스들은 즉각 요주의 인물이 됐는데 정숙한 여자라면 그런 직업을 가지지 않을 거라 여겼거든요. 전시 포스터에서 알 수 있듯 이 도덕 캠페인은 호전적으로 진행됐다. 그 유명한 포스터 그녀는 깨끗해 보이겠지만은 옆집 여자를 겨냥한 것이며 미국 어디에나 살고 있을 아주 순결해 보이는 젊은 여자죠. 젊은 여자가 명성을 담보로 걸지 않고 참석할 수 있는 사회적 일은 거의 없었다. 군인과 춤추고 카드 게임하고 나다니고 심지어 자기 집까지 초대하도록 조국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렇게 하는 순간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어요. 왜냐하면 조국의 명령에 따름으로써 모범 시민, 애국자로 행동했지만 그와 동시에 여자로서 용인받을 수 있는 행동을 넘어섰기 때문이죠. 거기서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미 보건부의 한 간부가 패트리어 듀트란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칭찬은 아니었죠. 이른바 패트리어 듀트 또는 빅토리 걸은 미국 도덕주의자들에겐 손쉬운 표적이 됐다. 믿기지 않겠지만 질병 보균자가 될지 모른다는 그 이유만으로 수천 명의 여자들이 실제로 체포되거나 구금됐다. 1942년 1월 엘라베마에서 25명이나 되는 웨이트리스가 체포됐다. 모두 매춘 혐의로 고발됐다. 그해 5월 100명의 여성이 더 테네시주에서 구금됐다. 또 뉴올리언스 당국은 의심쩍은 여자들을 위한 유치장 2군데를 열었다.
이 소탕 작전에 걸려든 여자들은 구금돼서 성병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전쟁 내내 미 정부는 종종 혐의 외엔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시민의 사생활을 염탐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당국이 합법적인 이유로 사람들의 침실을 염탐하는 경우도 많았다. 1942년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한 젊은이가 그 경우로 그의 여자친구가 나치 스파이 용의자였기 때문이다. (1941년 12월 12일) 진주만 공격 불과 5일 후에 이 각서가 FBI 국장 J. 에드거 후버한테 전해졌다. 그것은 잉가 아바드란 여자에 대한 FBI의 장기 조사의 시작이었다. 잉가는 덴마크 코펜하겐 출신으로 1913년에 태어났다. 젊은 여자 잉가는 미인대회의 여왕의 야심찬 여배우로 영화감독 폴 페조스와 결혼도 했다. 잉가는 아름다웠으며 멋지고 감각적인 여자로 자신의 출세를 밀어준 수많은 나이든 남자들 덕을 보며 살았습니다. 1936년 잉가는 베를린 올림픽에 참석했다. 그러나 단순한 관객이 아니었다. 잉가는 독일에서 히틀러를 만났는데요. 히틀러 관람석에 있었습니다. 잉가는 또한 나치 감독과 같이 영화를 찍었다. 1937년과 1939년 사이 잉가는 인류학 공부와 연기로 뛰어다녔다. 그리고 1940년 뉴욕시로 와서 컬럼비아 언론대학에 입학했다. 몇몇 학생들은, 특히 유태인 학생들은 잉가를 걱정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잉가가 독일 선전을 하는 것 같았고 히틀러와 몇몇 지도자들과 연락한다는 걸 알고는 FBI로 가서 잉가를 일러 바쳤습니다. 처음에 FBI는 잉가에 관한 참고 자료만 수집하고 끝냈다. 얼마 후 잉가는 컬럼비아 대학을 떠나 워싱턴 DC로 가서 워싱턴 타임즈 헤럴드의 사회기자 일자리를 구했다. 하지만 진주만 공격이 있고 나서야 신문사 직원이 잉가가 히틀러와 함께한 걸 알고 FBI에 신고를 했고 FBI는 합법적으로 스파이 용의자로 조사를 했습니다. 12월 12일 첫 보고를 하고 얼마 후 요원들은 잉가가 젊은 해군 장교와 불륜 관계란 걸 알게 됐다. 요원들은 그자의 첫 이름이 잭인 것밖에 몰랐다. 다음의 메모에서 조사 책임자인 요원은 자신이 지휘하도록 요청했다. 잉가 아바드, 극비 감시 요방. 잉가 아바드 양과 교제하고 있는 잭으로만 알려진 해군 소위의 신원 파악을 하기 위해서. 사실 감시는 몇 주 전에 시작됐고 FBI는 의문의 그 해군 소위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1월 12일 아침에 재빨리 알게 됐을 것이다. 유명한 뉴욕 칼럼니스트 월터 윈첼이 그의 칼럼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썼던 것이다. 전직 대사 케네디의 자녀 중 한 명이 워싱턴 여자 칼럼니스트의 연모의 표적이다. 아버지 케네디는 싫어했다. 윈첼은 우연히 FBI와 미 해군이 비밀로 묻어두려 했던 얘기를 알게 됐다. 잭으로만 알려진 해군 소위는 주영 대사를 지낸 조셉 P. 케네디의 차남으로 다름 아닌 존 F. 케네디였다. 물론 존 케네디가 해군 정보부 소속이고 스파이 용의자와 같이 잤기 때문에 아주 신중히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윈첼의 기사가 나간 그날 해군 소위 존 케네디는 그 즉시 워싱턴 해군 정보부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전임됐다. 조셉이 잉가로부터 아들을 떼어내기 위해서 워싱턴에서 전임되도록 조치를 취했겠죠. 하지만 관련 증거 자료는 없습니다. 24살의 젊은 존 케네디는 이 모든 일에 분개했으며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그들은 내가 스칸디나비아 금발 미인과 사귄다고 사우스 캐롤라이나까지 쫓아왔어. 그녀가 스파이래. 사실 존과 인가의 관계는 스파이 활동과 무관했다. 섹스를 즐기고 사랑했다. 인가가 스파이라는 게 믿을 수 없었고 FBI가 왜 인가를 스파이로 확신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죠. 절망적이던 그때 인가 조사는 당연했습니다. 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존은 인가와 헤어지길 거부했다. 존과 인가는 FBI 외에도 감시자들을 고용한 인가의 남편한테도 추적당하는 걸 알았지만 개의치 않고 사랑을 나누고 그걸 즐기며 조롱하죠. 2월 초에 인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 있는 존을 방문했고 FBI는 감시와 도청을 했다. 거기 있는 동안 미 해군서의 존 케네디는 포트 섬터 호텔의 인가방에서 매일 밤 그녀와 수차례 성관계를 나누면서 지냈습니다. 최근의 여러 전기를 통해 존과 인가의 관계의 아이러니는 인가가 존의 생애에서 그 어떤 여자보다 더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 인가는 존 케네디를 꿰뚫어 봤고 존 앞에 놓인 두 길을 봤죠. 한 갈래는 서부로 아기도 낳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동부와 워싱턴으로 출세지향의 좁고 뒤얽힌 길이었죠. 존이 어느 길을 택하는 게 옳았을까요? 존 케네디는 인가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함께할 가망이 없다는 걸 알았고 인가도 그랬다. 1942년 3월 초 그들은 관계를 청산했다. 그들을 헤어지게 만든 건 존 부친이나 FBI가 아니라 전쟁이란 걸림돌이었다. 존 케네디는 여러 번 인가와 화해하려고 했지만 둘 관계는 끝나버렸다. 그는 태평양 전쟁의 영웅이 됐고 남겨두고 온 멋진 덴마크 미인을 잊지 못했다. 존 케네디에겐 가물거리다 사라진 열정적이고 낭만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여러 여자들이 그런 면을 봤지만 인가만큼 많이 본 사람은 없었죠. 누구나 그렇듯이 어린 시절을 뒤돌아보면 어떻게 현재의 모습이 됐는지 알 수가 있는데 제 경우가 딱 그랬죠. 휴 해프너는 1944년부터 1946년까지 군복무를 했다. 그는 전투를 겪지는 못했지만 전쟁과 군생활은 전 생애에 영향을 끼쳤다. 모든 플레이메이트 현상과 착한 여자도 섹스를 좋아한다는 생각은 센터 폴드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전시 기간과 그 직전의 제 경험에서 직접 나온 겁니다. It's been a wonderful evening, and I'd like to stay some more. But I gotta get a move on now. I sail at 4:30. 그 당시에 오락은 점점 성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졌죠. 그래서 당연히 도덕과 성적 영향을 받은 대중문화는 느슨해졌습니다. 전쟁 중 미국 10대들은 섹스에 관해 고국에서 오는 메시지와 바깥 세계의 메시지라는 두 모순된 메시지에 시달렸다. 아주 전형적인 감리교도 집안에서 성장한 저는 음담 배설과 그와 관련된 농담과 그 당시에 봤던 몇몇 영화들을 통해서 해방감 같은 걸 느꼈죠. 많은 10대 소년들처럼 해프너는 그 당시 잡지에서 자극을 받았다. 한 잡지는 특히 전 세대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었다. 에스콰이어는 집에선 볼 수 없었으며 매혹이 넘치는 그런 여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 패티걸즈와 만화, 전면 2페이지짜리 핀업 사진들은 성적 자극제였으며 전 그것들을 수집해서 벽에 붙였죠. 핀업 현상은 2차 대전 때 폭발했으며
에스콰이어 잡지가 그 선도 주자로 주로 두 인류화가 조지 패티와 알베르코 바가스의 작품이다. 패티와 특히 바가스는 전시 동안 할리우드의 매혹적인 여자들과 핀업 사진들과 더불어 2차 대전과 아주 연관 깊었던 핀업 현상이 됐죠. You know, in this dirty business of war, you can't blame a guy for keeping before him a little bit of beauty. Memories of the girl back home. Every kid in every hospital, on every battlefront has his pin-up. And when boy meets girl again, it's going to be... Thanks for the memory. 1942년 초반, 핀업 사진은 미국 잡지와 군대 신문에서 일반적인 볼거리였다. 처음엔 핀업 사진이 가상의 여자들을 연상시키는 그림이었다. 실제 사진은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포스터 이미지였죠. 평면도와 같은 거였으니까요. 그것들은 진짜 여자들 사진들보다 더 비할 수 없을 만큼 상징적이 됐는데 환상적이었죠. 그러나 할리우드, 파커 에벤, 군이 그 현상을 수용하자 매혹적인 사진들은 핀업의 강도를 한층 높였다. 가장 유명한 건 베티 그라블러 수영복을 입고 자신의 어깨 너머로 쳐다보는 사진이 바로 그거죠. 하지만 베티는 카메라로부터 외면당했는데 해리 제임스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죠. 리타 헤이워즈는 아마 그 두 번째였을 겁니다. 핀업 거래 문화는 그 당시 여성들을 성상품화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티 그라블과 도로시 라모뿐만 아니었어요. 여성 스스로 이 일에 뛰어들었는데 배우는 아니지만 수영복을 입고 포즈를 취했고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보냈죠. 엄마 애플파이 바가걸즈 같았죠. 여자친구나 엄마들은 바가 달력을 복무 중인 남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사실상 2차 대전 때 미 육군과 해군한테 수백만 장의 핀업걸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미국인들은 참호, 라커, 배안 어딘가에 핀업걸 사진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볼 때마다 자기들이 왜 싸우는지 상기시켜주는 걸 알았습니다. 핀업 사진은 성적 호기심 그 이상의 상징으로 고향에 두고 온 여자를 의미했어요. 제게 큰 영향을 끼쳤으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플레이메이트에서 핀업 현상을 일으켰고 소위 옆집 여자에 초점을 맞췄으니까요. 그러나 핀업 사진 열풍을 꼬집는 이도 있었다. 1943년 8월경에 우정공사 총재 프랭크 워커는 아주 독단적으로 잡지의 생존은 아랑곳하지 않고 에스콰이어의 4등급 우편 특권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스콰이어는 최대한도로 무료 홍보를 위해 논쟁을 이용했다. 결국 장기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전시 중 판매 부수 또한 증가했다. 당연히 핀업걸은 미국 문화를 초월했다. 가장 두드러진 증거는 전시 중의 신문이나 잡지뿐만 아니라 전쟁의 실제 무기에도 있었다. 바로 노즈 아트였다. 이것들은 미군들을 고무시켰어요. 부대장이나 핀업걸 사진을 걸도록 지시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B-25 폭격기 기장이었거나 뭐든지 간에 자기 뜻대로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비행대대에는 항공기에 그림을 그려 넣으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대단히 훌륭한 게 있었으며 안 그리는 게 더 나을 뻔한 것도 있었지. 돈 앨런은 2차 대전 중 미 8공군의 비행기 정비사로 영국에 배치됐으며 또한 노련한 화가였다. 돈의 전투 비행대대의 조종사들이 그의 재능을 알고 그에게 와서 자기들 비행기에 노즈 아트를 부탁했다. 언젠가 발행된 에스콰이어 잡지 속에 바가나 베티 그림이
폭격기나 전투기 위에 로즈 아트로 그려졌다는 걸 알게 되지요. 많은 다른 노즈 아트 화가와는 달리 돈 앨런의 모든 작품들은 직접 창작한 디자인이었다. 그러나 누가 화가였다 해도 비행기에 그려진 이미지는 크게 변형됐다. 순진함에서 정숙하게, 선정적으로, 외설적으로. 주로 처음엔 섹시한 여자들이었고 때론 동물들과 만화 캐릭터를 그렸어요. 제가 몇몇 폭격기 위해서 봤던 것들 중 일부는 훌륭하지만 일부는 또한 아주 조잡했죠. 많은 조종사들이 풍만한 여자 나체를 원했으며 전 늘 재치있게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급소를 가렸죠. 약간 애태우는 게 완전히 노출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더 사람들한테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전쟁 와중에 고위 관리의 부인 헨리 심슨은 외설스러운 노즈 아트의 이의를 제기했다. 부인은 육군 항공대가 항공기에 그려진 모든 외설적인 이미지들을 제거해주길 바랬다. 익명의 한 조종사는 심슨 부인의 불만을 듣고 말했다. 내 비행기에서 그 사진을 없애려면 폭격당하는 길밖에 없다. 그것은 비행기의 개성을 줬고 비행기 위의 호출번호나 비행기의 인식번호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죠. 그것들은 더 멋있었죠.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죠. 2차 대전 중 미국에서 성적 허용이 증가했다는 가장 두드러진 증거는 사생아 출생수의 증가였다. 1942년과 1945년 사이에 대략 65만 명의 아기가 서출이었다. 이들은 때때로 굿바이 베이비스로 불렸는데 아버지가 떠나기 바로 직전에 임신됐기 때문이다. 결혼 비율도 전쟁 초에는 증가했다. 그러나 전쟁이 질질 끌자 그 양상은 뒤집어졌다. 이혼율이 급등하기 시작했죠. 3, 4년간 배우자를 떠났다가 돌아와서 똑같은 상황을 회복하기는 아주 어려운 일이고 일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절교는 너무나 보편화됐다. 종종 군인들은 고향 편지에서 절교 소식을 들었다. 디어전 편지는 원래 부인이나 애인이 딴 사람을 사귀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군인에게 보내는 절교장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이후 나타난 현상이죠. 그러나 확실히 2차 대전 중에 더 많이 공개되고 확산됐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군대 잡지 양카는 결별을 고하는 한 디어 존 편지를 게재했다. 일레인으로만 알려진 여자가 쓴 편지였다. 중동에 배치됐던 남편은 1943년 그 편지를 받았다. 이젠 우리 관계를 분명히 해야겠어요. 우리 결혼이 잘못됐다는 걸 방금 깨달았을 거예요. 이 잘못을 끝내기 위해 이혼을 해줬으면 해요. 전 오늘 아침 당신 집을 떠났어요. 당신한테 배신당한 남편이란 짐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당신 소유인 적도 없었지만 지금 전 딴 사람 거고 우리 관계도 끝이에요. 하지만 그 정반대인 경우도 있었는데 여자는 끝까지 기다렸지만 남자는 돌아와서 그녀한테 관심을 주지 않았죠. 그것은 디어존 편지만큼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성적 허용이 증가 추세라는 또 다른 명백한 조짐은 군대에서의 컨돔 배급 증가였다. Keep something between you and the germs of venereal disease by using a good rubber. They should be purchased. 그러나 컨돔 배급에 대한 심각한 사회 반발을 불러왔고 그는 한 발짝 물러서야 했다. 콘돔 사용으로 불거진 우스꽝스러운 일들 중 한 가지는 군대가 총구로부터 빗물을 막는데
콘돔을 사용하고 있다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물론 가려질 총은 바로 각 병사들의 거기였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논쟁은 전쟁 시기의 코미디언들에겐 좋은 소재를 제공했다. 코미디는 그 시대의 곤경과 그 시대의 관심, 그 시대의 유머에 대한 인식에 많은 것을 첨가했죠. 밥 호프는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코미디언이었으며 치마가 더 짧아지면 여자들은 파우더바를 뺨이 2개 더 생길 거라는 유명한 대사를 남겼습니다. 그러한 유머는 비교적 1930년대 후반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며 전쟁으로 변하게 됐죠. 그 변화는 주로 여자를 매력적으로 만들고 성을 미화한 할리우드가 주도했다. 영화들은 미묘한 풍자와 이중 의미로 가득했다. 인기 배우가 대거 출연한 미국 위문협회의 쇼와 춤도 마찬가지다. 남녀들을 만나게 해주려는 묵시적인 공인 같은 거였습니다. 남녀가 모일 때 모이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미군 위문협회 활동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유명한 할리우드 캔틴에서였다. 거기서 군인들은 거의 언제든지 춤출 수 있었고 라디오와 영화 배우들과 친숙해질 수 있었다. 다리가 미끈한 신인 여배우를 만날 가능성은 높았다. 일반 군인이 그녀와 데이트할 리는 없었지만 꿈은 꿀 수 있었다. 미국에서 전시 중 성욕구의 마지막 표출은 역사적인 두 날에 발생했다. 바로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한 유럽 전선 기념일과 그해 8월 일본이 항복한 대일 전선 기념일로 미국인들은 환호를 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무한한 안도감으로 감정의 대폭발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남녀 모두에게 남겨준 것은 변화된 사회였다. 확실히 여자들은 새 역할을 떠맡음으로써 큰 진보를 했으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 자신들을 성적 존재로서 조국에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기술을 가진 여자로서 인식하게 됐습니다. 2차 대전 중에 발생한 성적 해방을 되돌리려는 시도들이 여러 번 신중히 진행됐습니다. 그러한 커다란 상징 중 하나가 패션이었고 늘 대체로 맞아떨어졌죠. 격동의 20년대 성적 분위기가 느슨해지자 치마 길이가 짧아졌어요. 전 2차 대전 후에 그와 똑같은 상황을 기대했는데 빗나갔죠. 2차 대전 후 치마 길이는 엄청나게 길어졌는데 전후 시기에 얼마나 보수적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1960년대에는 아주 엄청난 성적 변화를 초래했죠. 이 2차 대전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충격이었고 수백만 젊은이들이 성년이 되는 활기찬 시기였다. 1950년대의 보수적인 경향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획득한 것을 버릴 수 없었다. 대서양 해안지대와 중서부 대평원에서 서해안과 그 너머 열대 하와이까지 미국과 미국의 성은 항상 변했다.